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야 너도 할 수 있어 버전 사회시험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화장품법의 이해 두 번째 강의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드리의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크릿 노트 제가 정리한 책이거든요. 식약처 교재를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서 좀 외우기 쉽도록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잠깐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는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를 했고요.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은 무엇인가 꼭 외워두시라고 했고요. 여기에 기능성 화장품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 풀면은 11가지,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들 다 외워주셔야 되고, 기능성 평가 같은 거 다 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능성 화장품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기능성 화장품 관련 내용들도 100% 외워주셔야 됩니다.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했었고요. 천연 화장품은 물을 포함한 95%,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성분이 10%, 그리고 플러스 천연 화장품이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뭔지 기억나시죠? 내용물과 내용물, 내용물에다가 원료 혼합 내지는 내용물을 소분한 거 이런 거 했었고, 안전용기 포장 이거 꼭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박스 그 자체를 완벽하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었잖아요. 만 5세 미만. 우리가 그리고 뒤에 나올 건데 오늘 할 내용인데요. 영유아, 애기들,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들 나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차 포장, 2차 포장 했고요. 자, 표시는 화장품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자, 숫자, 도형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이런데 인쇄물 이런 것들을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장품에 그 영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와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3가지가 있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결격 사유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0%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강의 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도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일강 강의를 한 사람한테 전화 통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조업자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책임 판매업자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를 해야 되고, 이래서 나눠지는데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실 길기는 한데 외우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하면서 좀 잠이 온다 이럴 때 친구라든지 아니면 옆에 가족들이 있을 때 화장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쭉쭉 해줬을 때 그 가족이 이해를 잘 되면 이제 여러분들 100%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고 외운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화장품법의 이해 그 두 번째 시간 페이지 10페이지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10페이지 화장품법의 이해. 자, 화장품의 품질 요소가 있습니다. 자, 품질 요소는 요 4가지인데요.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이제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품질 4대, 보통 이제 4대 품질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안전한지,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자극이 없는지, 독성이 없는지를 말을 하는 거고요. 안정성은 제형이 안정적인지, 화장품을 내가 여기 오랫동안 쓰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사용 기한 내겠죠. 사용 기간 중에 변질이나 변색, 변취, 미생물 오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해도 분리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안전성입니다.
안정성. 자, 사용성은 사용할 때 편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사용감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막 우리 피부에 이렇게 막 발라봐서 내 피부에 뭐 맨들맨들하고 좋아요라는 것도 사실 화장품의 품질 요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피부가 좋아져도 사용할 때 피부에 닿는 느낌이 이상하고 뭐 부드럽지 않고 뭐 이렇다 그러면 사용성이 떨어지는 게 되겠죠. 자, 유효성. 자, 유효성은 화장품 목적에 따라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유효성이라고 해서 보통 기능성 화장품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유효성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안전성은요. 자, 이렇게 10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안전해야 된다라는 성질, 그리고 소비자는 일상적으로 오랜 기간, 우리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사용하죠. 태어나서부터 애기 이제 낳으려고 뭐 준비하시는 임산부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르는 로션부터 시작해서 뭐 씻는 뭐 클렌저부터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피부에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이 없어야 되고요. 또 피부에 어떤 뭐 작용을 하는 뭐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 이상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에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 안전용기에 관련된 우리가 앞에 했었죠. 요것도 만 5세 미만 어린이 했었는데 요것도 요렇게 같이 좀 연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용기 위반 시 행정처분. 자, 1차 때는 3개월, 2차 때는 6개월, 3차 때는 12개월. 그러니까 안전용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때 보통 1개월을 많이 주는데 얘는 3개월부터 시작을 해요. 1개월 뭐 했다가 안 고쳐지면 3개월, 6개월, 12개월 보통 가는 게 정상인데요. 안전용기는 처음부터 바로 3개월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 이거는 요 뒤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화장품의 안전 기준 해서 화장품의 안전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사용 불가 원료들을 한 몇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기재를 해놓고요. 그리고 보존제라든지 색소라든지 자외선 차단 원료, 뭐 이외의 기타 원료들은 이거 이 정도만 사용을 하세요라고 기준을 세워두기도 하고 이거는 사용을 하지 마세요라고 퍼센테이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 기준도 여러분들 꼭 외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면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이것도 뒤에 나올 거니까 함께 보실 거고, 그리고 원료 관리 체계, 자,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을 다 기재를 해놨어요. 제한 원료. 우리의 원료 관리 체계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거티브가 부정적인 이런 뜻이죠. 자, 화장품의 위의 평가,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여기 지금 제가 2번이나 적어놨네요. 자, 이래서 이렇게 9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유아 및 어린이용 화장품과 안전성. 자, 영유아. 자, 여기서 정의에 이 나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꼭 100%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단답식으로 적는 게 우리 3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물론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맞출 수 있겠지만 또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 안전용기 포장이라든지 이 영유아나 어린이용이 좀 헷갈려서 만 4세인가 만 5세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영유아는 만 3세 이하고요. 어린이는 3세 이하니까 만 4세가 되겠죠. 위에 4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하. 13세는 보통 우리나라 나이로 6학년 정도 되는데, 초등 6학년. 근데 만 13세는 뭐가 되죠? 중1까지 됩니다. 그래서 중1까지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왜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을 안전성과 연결을 시키냐면, 애기들은 피부가 민감하잖아요. 또 다 자라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을 사용하는 화장품이다라고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려고 하면 얘가 안전하다라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만 3세 이하, 그 다음에 만 4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하에 대한 제품들을 다 보관을 하라,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까?
자, 보통 제조 연월일이 2년이 많습니다. 그럼 2년 지나고 나면 3년째 사용기한 만료 후 1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3년, 제조일로부터 3년,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까지는 안전성 자료를 보관하라 라고 합니다. 자, 안전성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제품과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있죠? 제품이 뭐냐? 제조업체는 누구냐? 책임 판매업자는 누구냐? 그리고 여기서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요 세 가지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자, 제조관리 기준, 표준, 기록 했던 것들을 다 자료를 보관해라 라는 겁니다. 자, 안전한지 아닌지는 자, 독성 정보가 있냐, 방부력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상 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 조치해서 어떻게 했냐라는 이런 자료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제품의 효능 효과. 자, 표시했을 때 어린이의 이런 표시, 이런 뭐 보습력이 되게 좋아요, 어린이의 이런 것들이 좋아요 라는 광고를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효능 효과에 대한 뭐 실험 자료들을, 실증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자료에 대한 세 가지, 제품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 효능 및 효과 자료를 따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아까 안전용기 포장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부터 바로 3개월을 때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전성 자료를 미작성하거나 미보관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처음에는 1개월, 해당 제품 판매 업무 정지를 1개월을 줍니다. 아까 그거보다는 안전용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하게 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2차 때부터는 3개월, 3차 6개월, 12개월 이래서 일단 1차에 1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라는 걸 조금 주기 때문에 안전용기에 비해서는 조금 좀 느슨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는 누가 식약처에서 보통 이제 5년마다 이제 또 조사를 해서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유 어린이의 안전성 관련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올 게 좀 많아요. 요거 하나, 그리고 이거 둘, 셋, 네 개, 5개. 5개 중에 1개 정도는 꼭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장품의 위해 평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안전성에 대한 위해 평가.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게 요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해 평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나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보통 위험성을 확인하고 결정, 노출 평가 과정, 위에도 결정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이것만 외우는 게 나왔다가 그 다음 시험부터는 이렇게 나왔어요. 인체 내 독성 확인, 인체 노출 허용량 산출, 인체 노출량 산출, 그리고 위험성 확인, 결정, 노출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해서 요거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요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정 원료의 안전성 검토, 우리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얘가 어떤 이슈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료의 사용 기준의 검토 주기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정 고시 원료의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은 이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거 화장품 이거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거 사용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하거나 또 변경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대학 연구소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때 식약처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거 지정해주세요 내지는 아니면 이거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식약처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료 사용 기준 지정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셔서 아니면 변경을 하셔서 요청하셔서 나중에 그 결과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공부할 때 좀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느 자격증이든 다 힘든데, 그래도 이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심하게 달달달 외워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명사의 명언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배우 소피아 로렐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옛날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어려운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을 굳게 믿어야 한다. 자, 이 배우도 사실은 우리가 겉에서 보이기는 되게 화려하지만 그 배우의 어떤 직업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보다 재능은 평범하지만 강한 투지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는 이유다. 그래서 투지를 가져라, 또 끈기를 가져라 라는 게 소피아 로렌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거 시험을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제가 만약에 1회 때 시험이 떨어졌다 그럼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보고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거지,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는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뭘 먼저 가져라? 머리만 좋고 공부 안 하는 것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그러면은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자, 잠깐 우리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공부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법에 의해 품질 요소 안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성은 물리 화학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하다는 것과 안정하다는 것은 다르죠. 안정은 뭔가가 제형이 안정화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안정이고, 안전은 우리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안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자, 물리적 변화는 우리가 안에 화학적인 변화 없이 그냥 외관만 변화를 하는 게 물리적 변화고요. 화학적인 변화는 어떤 화학적으로 안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서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영어를 얘기를 할 때는 made of 아니면 made from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면 물리적이다. 그런데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면 화학적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화장품에서도 그냥 외관상으로 뭔가가 달라졌다. 그거는 물리적이고요. 안에서 뭔가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변하고 색깔이 희미해지고 이런 것들이 화학적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물리적 변화에는 분리, 침전, 응집, 갤화, 휘발, 고화, 단단하게 되는 거, 부드러워지는 거, 이렇게 깨지는 거, 이런 것들이 물리적 변화고요. 화학적 변화에는 변색, 여기 분리가 똑같이 돼 있죠. 이거 아니에요. 식약처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적다 보니까 같이 적었는데,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고치세요. 퇴색이에요. 퇴색. 색깔이 연해지는 거를 말합니다. 퇴색.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세로로 세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PDF 파일 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 강의 이거 적을 때마다 너무 좀 힘드네요. 사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분리 대신에 자, 뭐라고요? 퇴색이에요. 퇴색. 글자 잘 적고 싶은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반응이 생겨서 자, 퇴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퇴색, 변취, 냄새가 변한지, 오염, 안에 뭔가가 생기고 결정이 석출되는 걸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요거 꼭 외워두시고요. 자,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장기 보존 시험, 오랫동안 보존하거나 가속 시험, 이거 갑자기 냉동시켰다가 거의 갑자기 더워졌다가 이런 것들 좀 혹독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가혹 시험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혹독하게 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막 흔들었다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이 가혹시험이에요. 그래서 보통 안정성과 기한에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 기한에 정의가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이거를 사용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정성, 우리가 화장품 원료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넣었더니 좀 안정화가 떨어지더라, 좀 잘 상하더라, 아니면 뭐 분리가 잘 되더라, 아니면 뭐 좀 잘 상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원료들은 시험 자료를 마련을 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안전성에서도 시험 자료를 보관하라 하는 게 있었죠. 뭐였죠? 영유아, 그 다음에 어린이용 화장품 표시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보관을 하고, 이 보관을 사용기한 만료 1년, 제조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원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원료들이 0.5% 이상 들어가면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0.5를 이상 했다, 넘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 자료를 보관해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5가지입니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과산화합물, 효소까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도 이거 지금 뭐 효소 들어간 거 화장품 내려고 보니까 0.5% 이상이니까 저 자료 내야 되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회사들을 보니까 0.45, 뭐 0.49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레티놀, 아스코빅 애시드, 토코페롤, 과산화합물, 효소가 있고요. 토코페롤은 비타민인데 좀 이거 오래가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타민 E 자체는 안정화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보통 비타민 C 유도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타민 E 유도체, 뭐죠?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요즘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화장품 원료 박람회를 갔더니 요즘엔 또 토코페릴도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 비타민 A, C, E, 과산화합물, 효소는 0.5% 이상의 원료가 들어갔을 때는 안정성 자료를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 또 시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그 행정처분이 1차 때는 1개월, 2차 때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우리 뭐가 있었죠? 안전성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안전용기 포장 그걸 때는 1차가 없었어요. 그죠? 바로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래서 안전용기는 바로 3개월로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안정성 시험 항목에서 장기 보존 시험과 가속 시험 보시고, 그리고 가혹 시험 보시고, 개봉 후 안정성 시험 보시는데, 장기 보존 및 가속 시험에서 여기 좀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지난 시험에 나왔던 게 요게 나왔었거든요. 장기 보존 시험의 조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3로트 이상을 해라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장기 보존 시험 할 때 이렇게 온도를 정해라. 하나,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상대습도 요렇게 한 개, 그리고 30도에서 상대습도 60에서 5%까지, 그리고 냉장 보관 하는 화장품 이렇게 3가지, 1번, 2번, 3번 요 3가지를 해라. 자, 6개월 이상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1년간은 3개월에 한 번씩 해라. 그 후 2년 동안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2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해도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보시려면은 우리 그 식약처 교재 있잖아요. 식약처 교재. 요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수 학습 가이드 이 책
이 책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제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본 안 하고 PDF 파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662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간단하게 해놓는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쓰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요 페이지 662페이지에 가셔서 좀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요거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보존 시험은 세로트를 하는데 25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상대습도 6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다음 30도에서 그러니까 뭐 실온 일반적인 실온 그리고 좀 높은 온도 그리고 냉장 보관 온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하는데 6개월 이상 하는 게 원칙이고 1년간 3개월 그다음 그 후 2년간은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2년부터는 1년마다 이렇게 한 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속시험도 3로트.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 40도. 냉장 보관 화장품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거, 이 실온 이거 있었죠. 요거는 25에서 15를 더하면 4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를 더하면. 요것도 15를 더하면 상대 습도가 75가 되죠. 요게 되시면 되는 거, 요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존 시험 조건, 가속 시험 조건 이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혹 시험에서는 뭐 가혹 조건에서 화장품의 분해 과정 및 분해 산물의 확인 시험 이렇게 해서 뭐 온도가 극한 뭐 편차의 극한 조건, 뭐 기계 물리적 충격, 그다음에 뭐 햇볕이 노출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개봉 후 안전성 시험은 이것도 사용기한 설정 위에 가지고 보는 건데 이것도 3로트. 자, 6개월 이상 하는 게 원칙이고 또 1년간은 3개월, 2년간은 그 후 2년간은 6개월에 한 번, 2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페이지 662페이지와 663페이지를 좀 더 열심히 읽어보시면서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의 품질 요소 유효성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은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에 직간접적으로 유도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이게 뭐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은 보통 뭐죠? 기능성 화장품. 미백에 도움이 되고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자외선에 있고 또 뭐 그 피부 세정도 있고 유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있었죠. 기능성 화장품 플러스 기타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가지고 보통 유효성을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 중요하죠. 요거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출 자료의 범위. 그래서 기원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만약에 이제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이걸 다 적는 걸 나올 수도 있어요. 갈로를 비워놓고. 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출 자료의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이 한 3개는 적어놓고 여기다 갈로 쳐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이런 건 정말 어렵고 그렇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들 외워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기능성 화장품의 보고 여기 보시면 자, 1호 보고 대상 신규. 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 안 받고 식약처 평가원장의 보고서 제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걸 심사를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여기에 원료들이 어떤 거 들어가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 쓰면은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라고 우리가 했던 게 있었잖아요. 뭐 미백이면은 뭐 아스코빅 애시드라든지 뭐 유도체라든지 또 뭐 알부틴이라든지 또 나이아신아미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레티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고시한 원료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은 굳이 심사를 받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거를 써가지고 보고서만 제출해라 라는 게 이 보고서 제출 대상 화장품이거든요. 자, 2호 보고 대상 이거는 이제 기존 거를 변형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신규고 자, 기존의 동일 업체 자, 화장품 제조업자가 동일하거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동일하거나 심사받은 연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자,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 및 규격 함량
자, 액체 상태에서는 농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다라고 보거든요. 자, 효능 효과. 자, 자외선 차단 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이건 좀 사실 좀 약간 깜놀했는데, SPF가 50이 나왔는데, 20%는 40이거든요? 그죠? 10%고, 5니까 40이잖아요. 그러니까 SPF가 40 정도 돼도, 이거, 똑같이 인정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산성도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자, 이게, 기본적인 기준, 하고 시험 방법이 똑같아야 되는데 pH는 달라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pH는 달라도 된다. 자, 용법 용량이 같아야 되고 제형. 그래서 보통 이거 액제나 로션이나 크림제 이거 다 같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다만 미백,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아토피, 튼살 기능성 화장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것과 비교 실험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 즉, 그러니까 대조군을 아무것도 안 넣은 거 가지고, 해가지고,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자, 이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백,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아토피, 튼살. 자, 그럼 여기 포함 안 되는 거 몇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호 보고 대상. 이거는 뭐냐면, 자, 기존의 자외선 차단 제품인데 여기다가 미백이랑 주름 개선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자외선 차단제 뭐 이렇게 해서 이중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런 걸 할 때 이 3호 보고 대상이 되는데, 자, 똑같이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 및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과 비교해서 다음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을 얘기를 합니다. 자, 2호 보고 대상과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닝 자외선 차단제 이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 성분 함량 똑같이 플러스 미백 주름 개선 이게 혼합된 경우에는 3호 보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는 신규, 2호는 기존의 거 변형, 3호는 이중 기능성, 3중 기능성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가나다라마 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제출 자료 범위 요것도 이렇게 다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붙여봤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의 표시 SPF와 PA가 있습니다. SPF는 여기 보면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UVB를 차단하는 그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제품을 도포하지 않을 때의 최소 홍반량과 제품을 도포했을 때의 최소 홍반량을 나누면 SPF 지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에 나갔을 때 30분 만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어떤 자외선 제품, 자외선 제품 S, Sun이라는 걸 썼는데 이거를 바르고 나갔더니 600분 있다가, 즉 몇 분이죠? 600분이면 10시간인가요? 이렇게 나누면 3, 2, 6, 20이죠. 그죠? 그래서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SPF 지수는 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30분 만에 나갔을 때 600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30분에 나갔는데 내가 이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났을 때 한 120분밖에 안 되더라. 그럼 뭐예요? 이렇게 나누면 SPF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PF 지수가 50이라는 거는 좀 더 긴 거를 얘기해요. 사람들마다 이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나갔을 때가 그 홍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SPF 지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A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보면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2 이상에서 4 미만이면은 이게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낮음, 4에서 8 미만이면 보통, 8에서 16 미만이면 높음, 그래서 뿔 4개가 붙으면 매우 높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소 홍반량은 UVB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최소 지속형 흑화량은 UV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MED, 자, 최소 홍반량을 얘기를 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조사 16, 20시간, 24시간 범위 내에 조사 영역의 전 영역의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의 조사량을 말한다. 자, 밝은 피부는 홍반이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생기죠. 그래서 최소 홍반량 값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밝은 피부는 잘 까매지기 때문에 최대 홍반량이, 그러니까 홍반이 잘 생긴다라는 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최소 홍반량 값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지속형 흑화량은, 즉시 흑화량은, 자, 이것도 미니멀 퍼시스턴트 피그먼트 다크닝 도스 해서 MPPD, 요거는 MED. MPPD와 MED의 차이가 UVB냐 UVA냐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에 2시간에서 4시간 범위 내에서 조사 영역의 전 영역의 희미한 흑화가 인식되는 최소의 자외선 조사량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측정 결과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표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홍반량 다 용어 알아두시면 좋고,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용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이제 뭐 객관식으로 했을 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요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일 긴 거 UVA, 그 다음 긴 거 B, 그 다음 제일 짧은 거 UVC, 요 정도. 그래서 200, 290, 290, 320, 320, 400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설명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져가지고 이 다음 영상에는 조금 짧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저도 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최대한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제가 말을 하다가 말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했는데 저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뭐 이렇게 틀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댓글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상으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커피 쏘실 분들은 언제든지 커피 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광고도 달고 하는데, 예전에 광고 단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일침을 가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줘봤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커피 좋아하거든요. 커피 쏘실 분 저희 거기 문자 있으니까 문자로 커피 좀 쏴주시면 제가 맛있게 먹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험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멘트. 야, 너도 합격할 수 있어. 뾰로롱. 안녕.